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쿨피님, 화면이 잘 안 보여도 지방령 수준으로 지금 귀팅하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용의 알리바이가 확인됐다. 유동규 진술 또 깨졌네입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은 검찰 재판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김용 측의 주장을 깨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검찰을 보면은 사실 검찰은 이렇게 억지를 쓰면은 안 되는 그런 데잖아요. 그 공익의 대변자고, 그죠? 정의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검찰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적어도 검사가 억지를 쓰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정상인데, 이 재판에 가보면 검사들만큼 억지 잘 쓰는 사람도 드물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 잘 쓰는 사람이 승진을 하는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자기들 딴에서는 논리 혹은 임기응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논리와 임기응변이 그 상대방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발작 뛸 노릇으로 만드는 어거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가 그렇게 어거지를 쓰면은 순간 이 검찰을 바라보는 검찰이 저렇게 억지 쓰는 놈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하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은데, 예. 재판에 가보면 그런 걸 정말,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법정에서는 유동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사건 사실들과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의 주장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한마디로 유동규의 진술을 완전히 탄핵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유동규가 돈을 줬다,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한 그날 사실 김용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였거든요. 검찰은 이 진술을, 이 증거를 깨보려고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물증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검찰의 상황으로서는 사실 좀 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 알리바이를 깬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유동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사실 지금쯤 검찰은 지금 집에 가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은근히 좀 듭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한 6개월 정도 옥고를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지난 겨울을 거기서 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을 꽉 채웠어요. 구속기간 거의 만료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제가 알기로는 5월 8일이 구속기간 만료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석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3일 남겨놓고 보석 결정이 난 건데,
저는 솔직히 많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의 뭐 몇몇 분들은 언제 나올까, 사실 지난주부터 석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은근히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잘랐어요. 5월 4일 날 피고인 신문 하고 나올 거예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신반의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왜 또 이렇게 자신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니까 조금 서운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사실인 걸.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게 사실 딱 맞아 떨어졌죠. 자, 법원이 이렇게 보석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유죄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들이 법정에서 하나씩 둘씩 깨져가고 있었던 거죠. 유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동규, 나무, 뭐 정민용 이들의 진술인데, 이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사실상 계속 탄핵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자기들끼리 날짜가 안 맞는다든지 순서가 헷갈린다든지 심지어 액수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김만배가 딱 나와가지고 나는 유동규한테 돈 준 적 없다. 내가 유동규한테 돈 준 거는 현금 1억, 수표로 4억 이렇게 줬는데 4억은 나무굴 주라고 하면서 내가 줬고 1억은 그래 유동규 네가 써라 하고 줘버렸다.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내가 유동규 너 많이 부려먹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호의로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이고 그래 그걸 준 시기도 언제다. 라고 딱 이렇게 멋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돈 준 적도 없고 돈 달라고 들은 적도 없다. 예. 심지어 그 유동규는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없어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자기도 스스로 진술을 막 번복을 합니다. 검찰 진술, 검찰에서 한 진술, 검찰에서 한 진술도 1차 진술, 2차 진술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법정에 와서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진술을 바꾸고 있고 재판마다 진술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 사건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사건, 또는 그다음 앞으로 이제 열릴 성남 FC 관련된 뭐 사건, 이렇게 총 4가지 사건에 다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서 계속 유동규가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유동규가 또 자기 재판에서 한 얘기가 또 바뀝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줘야 될 한마디로 그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 이 재혼 배우자와의 진술도 안 맞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라고는 유동규의 진술뿐인데 그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법원으로서도 계속해서 김용 부원장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의 석방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면은 결국에는 김만배도 석방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김만배의 석방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를 최대한 꽉 채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김용 부원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저는 석방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는 이 피고인 신문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가 였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자기 부재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을 권리, 자기 부재의 권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힌다는 것은 사실 뭐 그닥 효용 가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바득바득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해야겠다고 증인석이 결국 앉혔어요. 이 이유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주 공격 목표가 사실은 김용, 정진상이 아니죠. 자신들은 이재명을 끌어놓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로는 이재명을 끌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어요. 그마저도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마저도 많이 흔들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뭔가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을 고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피고인 신문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나 확인됐던 얘기 또는 검찰이 물어보고 싶은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뭔 얘기를 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법정에서 한 거죠. 검찰이 정말 뭔가를 알아내고 싶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수사는 안 하고 수사에서 성과가 없으니까 법원에 와가지고 뒤늦게 수사를 하는, 추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피고인 신문이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황당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아마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뭐 선거 관련 문건들을 좀 압수를 당했나 봐요. 이게 몇천 건 정도 되나 봐요. 제법 양이 분량이 많고 그게 USB로도 들어있고 뭐 실물 문서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런 문서들을 막 이제 검찰이 오늘 막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목록도 제시하고 뭐 이거 이 문서 아시죠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문건의 그 문건 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임이라든지 뭐 활동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활동들 뭐 무슨 돈으로 했냐,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캐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민주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제 뭐 돈 받아가면서 일했나요? 자기 돈 써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선거 운동을 하실 때 누가 했어요? 노무현이 돈 뿌려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많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 돈 내가면서 먼 곳까지 가고 지방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돈 모아서 했어. 우리가 돈 모아서 했어.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계속 이 부분을 캐물어요. 아니 이렇게 활동 많이 하고 이런 모임도 많고 또 여러 모임에서 우리는 이런 활동했다고 보고서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그 돈을 줬으니까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게 검찰 대가리 속에는 저런 거밖에 없구나.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받고 돈 받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딱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근데 여하튼 특히 오늘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이 광주, 전남, 전북 여기에서 지역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 모임에서 뭐 40명에서 60명 사실 그보다 적은 모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각종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의 운영 비용은 얼마나 들면 어디서 충당했느냐 자꾸 그걸 캐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선거 캠프에 선거 운동을 돕겠다면서 모여드는 사람, 무슨 모여드는 단체 그들 중에는 그냥 그냥 자기가 생색 내려고 그닥 그렇게 열심히 안 했지만 열심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고서 내는 사람들 솔직히 좀 있죠. 실제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도 활동을 그냥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활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내고 별로 열심히 안 한 사람 막 부풀려서 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 캠프에 들어오는 문서를 다 믿을 수 없는 거, 그 너무나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얘기들, 그 많은 문서들을 보면서 이 돈 어디서 났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많은 모임들을 다 돈을 내서 운영을 하면은, 그 후보의 돈으로 운영을 하면은, 정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걸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우리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 회원들이 각자가 회비 내서 움직이는 단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지금 우리도 보면 저 여러 가지 서포터즈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진짜로 돈 받고 합니까? 아니,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검찰은 그걸로 그렇게 안 보는 거지. 그 돈 어디서 났어? 무슨 우리가 태극기 부대인 줄 알아? 씨. 여하튼 계속해서 그렇게 캐 묻습니다. 저는 사실 듣다가 짜증이 확 치밀더라고요. 저 한 대 때려버릴까? 저 검사 저 한 대 쳐버릴까? 딱 보는 수준이 지 수준이구나. 사고방식이 딱 지 수준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게 황당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오신 그 많은 분들 말씀해 주시는데 사문난정님, 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선거 운동을 하는데 어떤 경우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특히 영남 지방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 어떻게 보면 험지인데 그 험지에서 출마해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서울에서 몰려가잖아요.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돕겠다고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안동에 출마한 어떤 그 지역의원분은 정말 자기가 선거운동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달려와준 동지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계속 여기서 밥갈이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주로 경북 쪽으로 지금 많이 갔는데 그전에는 부산 쪽으로 참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험지입니다만 옛날에는 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멱살 잡히고 뺨 맞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냥 냅다 쫓아와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저기 지난번 선거 때 우리 송영길 대표 망치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송영길 대표처럼 당 대표니까 그게 알려졌지. 부산, 경남 이런 데서는요. 꽤 심심찮게 있었어요.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안 다치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험지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돕겠다고 전국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분들이 돈 받고 갑니까? 아니, 내 돈 써서 가며잖아. 그리고 가서 꼭 이겨달라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끝까지 싸워달라면서 우리 돈을 내고 오잖아. 한 푼, 두 푼.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전국에서 몰려온 이 많은 선거운동원들 무슨 돈으로 불렀어? 어디서 돈이 났어? 라고 추궁을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예. 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보면은 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올려오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후보 측에서 지난번에 저 좀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셨던 그 내역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받기도 해요. 자, 그죠? 근데 그거 다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 정치 자금의 증거가 된단 말인가요? 나를 도와주신 분들의 그분들에 대한 예의자 기록인데, 그죠? 자, 검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사실 그렇게밖에 사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피고인 신문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검찰이 이 김용 부원장을 보고 갑자기 이 돈은
네가 이재명 갖다 준 돈 아니냐. 그러니까 하필이면 딱 이날, 에? 이날 돈이 딱 들어갔더라. 이재명 계좌로 돈이 들어갔더라. 이거 네가 이재명한테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이재명 대표가 계좌에 돈이 한 3억 얼마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2021년 6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근데 김용 부원장이 그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날짜가 2021년 4월, 6월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야, 희한하게 이게 일치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너 그때까지 받은 돈 모아가지고 너 이날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돈이 이날 이재명 계좌에 입금된 거 아니야? 라고 추궁을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사실이냐? 진짜 그런 짓을 하느냐? 예, 진짜 그런 짓을 하고요. 검찰은요, 이 질문하면서 한 건 걸렸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되게 자신만만해가지고, 보자, 씨, 너 여기서 확실히 내가, 오늘 한 건 올릴 거야. 이런 뭐 비장한 그런 모습까지도 제가 읽혀졌었는데, 근데 그 돈은요, 사실 그 전부터 이게 어떤 돈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죠. 검찰이 이거를 작년쯤인가 한번 이걸 언론 플레이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그 계좌에 그 정체모를 현금이 갑자기 막 들어왔다면서 이게 유동규 돈이 아니냐는 등 이렇게 벌써 한번 써먹었었어. 근데 그때도 한번 확인이 됐죠. 뭐라고? 그 돈은 이재명 대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의금 들어온 거하고 그 전부터 갖고 있던 현금들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입금을 한 거다.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은 공탁금 이런 것도 걸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현금화한 거, 그 계좌에 넣어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들고 나온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검찰은 요거를 재탕을 재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미 한번 밝혀진 것임에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끌고 나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김용 부원장 측에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신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려는 것 같다. 왜 저런 식을 하느냐라고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황당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죠. 이미 한 차례 유동규 돈이 아니라 모친상 부의금이다라는 거를 확인이 돼 있는데 해명까지 했는데 자료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유동규 돈이지 라고 물었다는 거 저희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검찰이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써먹은 언론 플레이를 또 한 번 써먹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자들이 좀 바뀌었으니까 바뀐 기자들이 또 그거 가지고 한번 기사 쓰게끔 유도를 한 게 아니냐. 또 이게 언론이란 게 되게 웃겨가지고요. 특히 데스크들이 또라이인 경우에는 그 일선 기자들이 아 그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써먹었던 겁니다. 라고 해도 야 다른 데서 썼으니까 니도 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노려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하튼 검찰 오늘 이런 얘기를 떠들어댑니다. 유동규 돈 아니냐? 이것도 유동규 돈 아니냐? 이것도 유동규한테서 받은 돈, 저것도 유동규한테서 받은 돈, 이렇게 자꾸 캐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옛날에 이제 한국 축구를 뻥 축구라 그랬잖아요. 예. 다른 나라 축구, 이렇게 그 프랑스 축구는 아트 사커 이래가지고 맨 뒤에 최종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그 다음에 최일선 공격수까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빌드업 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시 그렇게 빌드업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뻥 차는 거지 뭐. 그러면서 무조건 앞으로 찔러주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 얻어 걸리면 골이고 안 되면은 뭐 그랬던 건데 그런 뻥 축구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검찰의 질문하는 수준이 딱 그 뻥 축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한번 찔러보는 거야. 빌드업이 안 되니까 야 그냥 저까지 다 뛰어 들어가. 문전으로 다 뛰어 들어가. 내가 뻥 차줄게.
잘 걸리면 골 들어가겠지. 딱 그 수준의 질문 수준이었다. 뻥축구 하듯이. 그러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저거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근거도 없이 자, 이 모임에 돈 얼마 들었어요? 이 모임 하는데 든 돈 정치 자금이죠. 혹시 유동규한테 받은 돈으로 충당한 거 아닌가요? 장난해? 그게 거기랑 그거랑 왜 연결이 되냐고요. 단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바로 이어오는 거지. 여기서 검찰이 원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한마디라도 말 실수를 하면 그 말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질 작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김용 부원장이 검찰한테 항의를 해요. 말이 되나? 왜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택도 아니겠는 얘기를 하냐? 라고 하니까 검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래. 아니, 말이 되는 이유를 검찰이 설명을 못하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돌립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합니까? 빌드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중간에서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그냥 뻥축구 하듯이 갑자기 유동규 돈 아니냐고 이렇게 찔러보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완전히 딱 한동훈 스타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 스타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한동훈만의 어떤 DNA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의 오랜 스타일이 그랬던 거지. 안족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튼. 자, 오늘 이 진행되는 보면서 검찰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서들을 쭉 늘어놓고 그러니까 아마 그 압수수색 하면서 이렇게 얻어낸 문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방의 어떤 단체들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보고서 비슷하게 많이 올려요. 근데 그 보고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스트를 쫙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실제로 자 봤느냐 이거 보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문건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이런 활동들 지역에서 다 보고 받았잖아요. 보고라고 돼 있잖아. 보고면 네가 시켰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보고 안 받았다고 하냐? 이거 진짜 이재명이 보고 받은 거지. 이재명도 알고 있는 거지. 이 활동장은 벗어났어.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황당하죠. 김용 부원장이 그럽니다. 아니 다 십시일반으로 돈 내서 각출해가지고 활동한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이런 활동하고 있어요라고 문서 보내주면은 고마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기억으로 추억으로 갖고 있겠다고 자료로 갖고 있겠다고 갖고 있었는데 그게 왜 이게 정치자금 리스트가 되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꿋꿋하게 계속 물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돈에 대해 이재명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김용도 모르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서 뽑아내려고 했던 게 뭐냐? 다들 오늘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재명 몰래 돈 모아서 했다. 요 기사가 많거든요. 검찰은 그 포인트를 잡아내려고 했던 거지. 이재명 몰래라는 말을 쓰면은 누가 들어도 몰래? 왜 몰래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아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그 포인트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질질 그 뻥축구 하듯이 택도 아닌 소리를 끌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도 뭔가 유죄를 확정짓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요.
법정에서 그 어떤 증거를 내고 그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고 증언을 어떻게 탄핵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선입견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선입견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판가름하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그걸로 성공했었죠. 조국 전 장관 재판이라든지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 증거로서 유죄를 확보해낸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로 선입견을 장악을 함으로써 유죄를 얻어낸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검사들의 습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죄를 많이 써먹는 게 뭐겠습니까? 안 되면 깐족되기도 하고 멀쩡한 뭐 얘기를 하는데 괜히 시비 걸기도 하고 괜히 되묻고 막 이러는 거. 한동훈식 스타일의 화법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죠. 왜 그런 화법이 등장하는지 뭐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참, 뭐, 그래요. 선거도 안 해본 것들이라서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좋게 저는 뭐 생각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디다. 지들도 웬만큼은 알 텐데. 하여튼 뭐, 예.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깽판 치는 와중에도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이라는 것은 유동규가 지금까지 진술해왔던, 그리고 검찰이 마치 엄청난 증거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해왔던 그 사건,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왕창 깨버린 증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갔다고 하는 이 장면. 이 장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유동규는요, 이렇게 돈을 준 게 2001년 4월경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 4월경. 자, 진짜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자꾸 이 유동규의 날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2001년 4월 초라고 그랬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중순, 또 조금 지났다가 4월 말,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정해진 날짜, 마지막으로 낙찰 본 날짜가 5월 3일, 2021년 5월 3일 날 내가 1억 원을 요런 한약박스인가 하여튼 인데 넣어가지고 그 종이 그 쇼핑백에다 넣어서 줬더니 김용이 요라고 가더라. 요 사건이에요. 요게 요때가 이때 그때거든. 이게 5월 3일이다. 2021년 5월 3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 경기도에 상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경기도 상권진흥원.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뭐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권진흥원에서 일하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김용 부원장하고 회의를 한 날짜가 있었대. 그게 2021년 5월 3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쯤에 만났고 4시 반 정도까지 회의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런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을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휴대폰 화면인 것 같은데, 이분이 옛날 휴대폰인데 옛날 휴대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요거를 그 사진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실물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뭐 조금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증인이 증거로 이렇게 휴대폰을 통째로 제출하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뭔가 또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면은 글쎄 그렇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제출하기가 조금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음번 재판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낙찰을 받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확인된 건 뭐다? 예, 다른 일정이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있었다. 예, 그 자리에 김용 부원장이 왔었다. 그리고 그 일정에는 경기도 상권진흥원뿐만 아니라 신모 씨라는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그 1억 원설, 특히 이거 깨져버린 거죠. 지금까지 유동규가 뭐 날짜가 계속 헷갈린 거, 뭐 4월 1일했다가 4월 초랬다가 4월 중순이랬다가 말이랬다가 결국에 5월 3일까지 이렇게 뒤로 밀려지게 됐는데, 일단 그 날짜부터가 황당한데,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계속 변동이 있었던 것도 황당한데, 예, 그나마 엉뚱한 날짜를 지목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예, 유동규가 1억 원을 줬다라는 진술 자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가 3월에 만났고 3월에 돈을 줬다라고 할까봐 그걸 제일 사실 걱정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결론이 났으니까 나온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인된 사실인데요. 뭐 검찰도 이것까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2021년 3월 아마 20 며칠쯤, 아마 3월 하순쯤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의 사무실이 있는 유원홀딩스 부근에서 전화를 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동홀딩스 바로 옆에 거의 근처에서 전화를 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원홀딩스를 그때 갔던 걸로, 유동규를 만났던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동규가 그날을 꼭 집었더라면 김용 부원장 측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 그래놓고 점점 그 날짜가 앞으로 왔으면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 날짜가 자꾸 뒤로 가다가 마침내는 5월로 가버리니까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에서 하는 말씀인데,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딱 이걸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증인이 출석을 해서 증인들 신문도 하고 그래서 증언도 해주고 해가지고 유동규 진술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아니, 그날 일정이 몇 개가 있었대요. 김용 부원장이 5월 3일 날, 2021년 5월 3일 날 일정이 몇 분지가 있었고, 그 일정을 쫓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유동규한테 갈 수 없는 일정이었다는 게 명백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김용 부원장 측은 5월 3일로 날짜를 지목을 하길래 잘 됐다라고 했답니다. 솔직히. 예. 당시 김용 부원장은요,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사실 검찰 쪽에서도 어떤 날짜 하나를 꼭 집어서 이날 돈을 줬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를 꼭 집어서 이날이라고 했는데, 그날 김용이 나 실은 그날 부산에 있었는데, 대구에 있었는데, 그래 버리면 어떡할 거야?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나름 김용 부원장이 수도권에 있었을 때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찾다가 보니까 날짜를 제대로 특정을 못했던 거고, 나름 자기들 딴에는 회심의 일격을 가한다고 5월 3일이라고 딱 잡았는데, 오히려 헛다리를 짚은 거죠. 여튼 이거 외에도요, 김용 부원장 측은 상당히 많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됐을 뿐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뭐 나온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지금 유동규는요,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2021년 5월, 하나가 2021년 6월 8일인가? 그렇고 또 한 번이 또 2021년 6월 30날쯤 이쯤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날짜도요. 아직까지 검찰이 딱 특정을 안 시키고 있는데 특정을 딱 시켜버리면 반격에 들어갈 준비를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왜냐? 김용 부원장님이 그 당시에 엄청 돌아다녔대. 서울에 있었던 날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문제는 이제 검찰한테 있죠.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던, 안 그래도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고 결정적으로 김만배로부터 일격을 당한 유동규. 신빙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알리바이까지 나옵니다. 검찰로서는 자꾸 코너에 몰리게 되겠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상황을 그대로 당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뭔가 반전을 꾀하는 작전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쓸 수 있는 작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그 과거 사례를 볼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깽판 치는 겁니다. 재판을 깽판 치는 거. 그래서 재판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부를 바꾸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재판부 임기가 끝나게끔 해서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바뀌면은요, 보통 재판 갱실 절차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또 한참 걸리거든. 그럼 그동안에 검찰은 시간을 벌겠죠.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지들 뭐 할 것 같아? 또 누군가를 족치겠지 뭐.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뽑아내려고 하겠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 이게요, 이러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